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3주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회 안팎에서 여야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을 결정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은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현안마다 충돌하고 있는 국회 상황 짚어보고요. 당권 경쟁에 돌입한 각 당 내부 소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네, 건강한 정치 김건희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저는 젠틀한 정치 정광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김건 의원과 정광재 대변인께서 슬로건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인사를 또 강조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참고로 듣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불참하기로 했네요. 네네. 이유가 뭘까요? 네, 어쨌든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겠다고 아주 적극적인 고려를 계속 하고 계셨죠. 그러나 이제 다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특별한 사태가 벌어졌고 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출범하고 2주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불과 며칠 전에 G7 또 다녀오셨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좀 국내 정치도 좀 챙기셔야 되고 또 총리 인사청문회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또 추경 통과 부분도 필요하고 예.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국내적 이슈도 많고 또 그리고 중동 사태가 만약에 조금 더 확대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은 우리나라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천연가스의 약 1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긴급한 상황이 당장 내일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의치를 좀 지키시면서 국가 안보 전체, 경제 비상경제에 대한 전체를 좀 지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판단이 있습니다. 긴급 현안을 관리할 내용들이 있다라는 점을 허 의원께서는 강조해 주셨는데 김건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현안이 급박하게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중동 정세 불확실성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동 정세 불확실성 때문에는 나토를 가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나토 회의에서 논의할 게 지금 이런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 경제적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거 논의할 네.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아마 이제 추측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과연 성사될까 이게 불투명하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 때문에 안 갔다 그러면 좀 잘못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토에는 우리 원전 수출한 체코부터 시작해서 우리 방산 수출 대상국들 폴란드, 루마니아 여러 우리 대상국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 정상이 가시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시험이 어렵다고 아예 시험을 안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좀 실용 외교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잠깐만요. 참고로
2시간 전에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대신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의원님. 예, 그래서 뭐 그 불참을 발표할 때 대신 가는 것을 나토 측과 협의한다 했고, 물론 이제 정상이 가는 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우리로서는 나토의 핵심 멤버들을 이미 G7에서 방금 다 만나고 왔어요. 예. 그리고 나토에 가서 하게 되는 IP4 회담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 뉴질랜드 빼고는 인도 총리도 만났고 일본 총리 뭐 다 이미 오스트리아 총리까지 불과 며칠 전에 다 만나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굳이 이것을 자꾸 폄하해서 잘못 판단했다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방산 협력을 하고 있는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 지금 무슨 현안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도 저도 얼마 전에 체코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체코하고도 너무나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이미 당선되시자마자 그 양국 간에 서명이 되었고 잘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있어서 걱정할 건 없다. 다만 제가 볼 때 불과 3개월만 있으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쥔 정말 국제적인 이벤트, 국제 외교 무대가 우리나라에서 펼쳐집니다. 그때 그분들이 다 오실 거예요. 에이펙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부분은 뭐 이미 김건 의원님은 또 외교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월등히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다자 외교에서 뭐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양자 회담을 추진해서 더 의미 있게 성사시키는 게 필요하고 또 다자 회담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에이펙이 곧 3개월 후에 우리 주도권을 가지고 열리기 때문에 뭐 저는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김근혜 길게는 제가 안 하겠고요. 그 에이펙하고 나토는 그 물론 참가국이 성격이 많이 다르죠. 다릅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뭐 저기 에이펙은 전혀 안 오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그래서 요거 사실은 이거 그렇게 아까 체코 이제 폴란드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양자 방문을 다 거기 하려 그러면 거의 한 5년 임기 다 걸립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아주 임기 초기에 개인적인 관계를 아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인데 그 좋은 기회를 좀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경 부위원장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G7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정으로 불발이 됐는데 이번에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가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대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기회가 돼서 만나면 좋았겠죠. G7도 마찬가지고 나토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지금 국제 정세 자체가 윤석열 정부 3년하고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뭐 늘 참석해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안보 환경이 변하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소위 가치 외교, 진영 외교라고 해서 나토,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또 이거를 아시아판으로 확대하려는 일본과 미국의 이 이제 한국으로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의 판단이었던 것이고 지금은 네. 또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외교 전장이 중동으로 지금 또 바뀌어진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확실치 않고 뭐 이런 사정이 다 고려되니까 이시바 총리도 불참 결정한 것 같고요. 호주 총리도 안 온 것 같습니다. IP4 그러니까 실제 초청국인 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지금 되게 이번에 참석 안 하는 건 이 바뀐 이 외교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적정하게 이 인간 신뢰에 대한 각 국가별로 다 판단이 예.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고려하면 지금 상황에 꼭 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는 보장이 있고 만나서 뭐 해결해야 될 당장의 현안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맞고 또 위성락 안보실장을 통해서 나토의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외교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판단이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희 대표님, 그런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불참 결정을 한 것에 대한 네. 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그 IP4라고 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 질서가 다른 그 움직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토에서 IP 4개국에 대해서 2022년부터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2022년부터 3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는 참석을 했었던 겁니다.
지금 일본 이시바 총리나 뉴질랜드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같은 기준으로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정권 교체가 있었잖아요. 정권 교체 후에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어디로 변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민주 진영에 대해서 확실한 신호를 줄 필요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10일 전에 제가 김영우로 논평을 써서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참석한다는 의사를 빨리 밝히는 것이 국제사회로부터 오히려 신뢰를 쌓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이 국내에 꼭 머물러야 하는 그 급박한 현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 이번에 나토에 가서 대한민국이 이번 G7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K민주주의가 돌아왔다라고 확언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국방 안보와 관련해서도 훨씬 더 권위 있는 이 정상회의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의 방향은 역대 정부와 다르지 않다, 전체주의 진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함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줬다면 훨씬 더 저는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환영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참석하는 게 좋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미국이 이란을 맹폭격했습니다. 벙커버스터 14발을 지금 쏘았다라는 보도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허 의원님, 그런데 지금 중동 사태는 우리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미국의 이란 공습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국제법을 들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저도 뭐 방금 기사로 봤는데요. 이제 뭐 법으로 놓고 따지자면은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뭐 수많은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한미 관계에서 설사 국제법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있고 뭐 동맹이 언제나 모든 일을 다 잘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설사 조금 뭔가 이렇게 규범에서 약간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동맹 편을 좀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좀 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잘 형량해서 발언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미 방위 조약이 우리가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 혈맹이라고 이야기하는 예. 핵심 근거지 않습니까? 그 한미 방위 조약의 핵심이 뭡니까? 양국 어느 나라든지 침략을 당했을 때 그때 서로가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럼 이번 경우를 그러면은 이란이 미국을 침공한 거냐,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과연 우리 그 동맹으로서의 우리의 의무 부분에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좀 판단은 유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맹이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그런 거는 뭐 할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 저는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게 설사 옳다 하더라도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뭐 꼭 굳이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김건희 의원님,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미국의 이란 공습을 비판한 목소리가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부터도 나왔고, 여당 중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의원들로부터 목소리가 나왔고, 북한 핵도 있고요. 상당히 이걸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당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이게 정부의 입장이거나 또는 정부의 속내라고 잘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이렇게 늦추시는 게 낫습니다.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거기에 좀 라인을 맞추시는 게 그 우리 허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그게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 여당이지 않았습니까? 여당일 때는 그게 좀 답답하긴 했지만 어쨌든 항상 한 템포 낮춰서 그 정부의 입장을 갖다가 충실하게 좀 이렇게 반영하는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발표하신 입장도 균형된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야 된다는 것. 예. 그것은 인류의 그 우리 국제사회 염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또 정부 그 발표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똑같이 있는 것이라서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의원 개인들의 의견이니까요. 저는 뭐 김건희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만큼 그렇게 의미 있게 해석될 정도의 발언이냐 싶고, 오히려 이후에 뭐 당연히 이제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이번 이스라엘 미국
뭐 이란 이 간의 전쟁에 대한 입장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의원 한두 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 여당 내지 이재명 정부의 미국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가 인식이 뭐 의심받을 리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조원희 대변인 어떻습니까? 참 이런 국제 사안이 생겼을 때 참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쪽을 전적으로 편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그 이란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이 1970년에 이 NPT 조약에 가입했는데 지금 미국 제재를 이유로 NPT에서 탈퇴한 다음에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포르도인가요? 그 벙커버스터로 그 폭격한 지역도 네. 우라늄 농축 그 비율을 80%대까지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90%대로 올리면 당장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반드시 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걸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북한 핵 문제와도 약간의 연결고리는 있는 문제예요. 우리 지금 당장 우리 머리 위에 핵무기를 가진 지금 북한을 이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그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비핵화라는 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 3개월 안에 핵무기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한 목소리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동참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인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의 조현 전 유엔 대사, 국방부 장관에는 민간인 출신 안규백 의원이 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철도기관사 출신이죠. 김영훈 저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탁됐는데 먼저 의원님 두 분께 어느 인사에 가장 주목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허 의원께서는요? 예, 뭐 저도 오늘 늦게 봤는데요. 네. 되게 보면은 이제 해당 분야에 매우 전문가들을 좀 배치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 장관에 우리 김성환 의원이 배치가 됐는데, 예. 김성환 의원 그 환경 분야, 기후 위기 분야에 오랫동안 천착해오고 굉장한 전문적 소견을 가지고 있는 예.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죠. 뭐 제가 그런 논리로 주장을 많이 해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님들께서 반드시 노동부 장관을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 조화로움이 뭔지, 차이가 뭔지, 또 그 속에서 접점을 잘 찾아내실 것이다. 그런 예. 말씀들을 참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이제 초기 내각의 인사 코드랄까요?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을 전진 배치시키고 있다. 그래서 초기 내각이 이제 완료된다면 정말 그 실무 중심으로 잘 일을 끌어나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5명이 여당 현역 의원이고요. 또 국방부 장관에는 63년 만에 첫 문민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의원이 또 지명이 돼 있습니다. 전 국방위원장 출신인가요? 상임위? 예, 이분은 참 독특한데요. 네, 그 국회의원 하는 내내 국방위원회 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방 분야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전문가이고 네, 군 내부 사정도 아주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김건희 의원께서는 외교안보 쪽을 다루시니까 외교부 장관 인사와 국방부 장관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은 처음으로 문민 그 장관이 나온 거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또 국방위원장도 하시고 국방 쪽은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 장관은 이제 조현 그 전 차관이 되시는데 이분은 뭐 그 직업 외교관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 사실은 좀 그 외교안보 분야에서 좀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조현 장관 내정자하고 그다음에 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두 분 그 외무고시 동기시거든요. 두 분 다 이제 오랫동안 외교 실무를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저로서는 조금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만 붙이죠. 특히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방위 산업에 대한 아주 정통한 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현 주소를 정말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계셔서 기대가 큽니다. 네. 조경모
부회장님 지금 우리 청취자분께서 애청자분께서 주일랑님께서 이번 인사에 국민 추천 인사가 반영됐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그 인사 발표에서 어떤 인사가 국민 추천 인사 이렇게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네. 오늘 발표된 인사 중에 상당수 국민 추천이 있었던 분이 있었다. 예, 이렇게 발표가 있었던 걸 보면 네. 그 부분도 최종 낙점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는 두 분의 어떤 후보자가 있었다면 아마 국민 추천 인사를 그 중에 아마 선호하는 방식으로 대통령께서 지명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아마 그 인사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제가 뭐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또 국무조정실장인 윤창렬,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고요. 또 과학기술통신부 배경원 LG AI 연구원장.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민간 전문가로서 이 이재명 정부가 가려는 AI 3대 강국, AI 주권 실현을 위해서 가장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정치 입장에서 보면 이 부처를 통할하는 또 장관은 정치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핵심에 기용을 해서 정부가 가려는 AI 관련 어떤 경제 정책을 매우 중심에 둔 인사를 했는데 아마 이런 인사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국민 추천이 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은 좀 더 다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전해드리면 현직 철도 기관사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새마을호 열차 운행 중에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을 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는 이 이야기 여쭤볼게요. 사실 더 임박해 있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라서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이제 오찬이 있었습니다. 오색 국수를 나누면서 상당히 소통에 신경 썼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누게 된 여러 현안들이 주로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 등으로 보시는데 일단 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여야 소통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 오늘 인사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김영훈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에요. 네, 허 의원님은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면 현실과 이상 속에서 괴리를 좀 익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우리 정부가 그 집권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 정경련 회장 출신을 앉혔다면 어떤 평가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물론 실용 뭐 여러 가지 고용과 뭐 노동시장을 존중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인정하지만 이게 과연 맞는 식의 인사였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추천제는 저는 누가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이렇게 추천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공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추천제라는 것을 처음에 국민들께 소개했을 때는 이 제도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많은 분들이 등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결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국민이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있었던 오찬 회동 저는 환영합니다. 이런 식의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언제든 한 자리에 모여서 정치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당시의 야당 대표가 범죄 혐의자라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는데 그거 자체가 저는 잘못된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뒤늦게 만났고 그것 때문에 이른바 뭐 정치의 실종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 대표들과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자리를 이렇게 자주 마련하는 건 좋은데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대통령께서 얼마나 잘 경청하고 행동에 옮기느냐 이게 진짜 협치의 시험대라고 보거든요. 어제 얘기했었던 얘기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듣기에는 조금 불편한 얘기들일 수 있겠지만 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그 조언보다도 좋은 충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행에 많이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 부위원장께는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오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뭐 임기는 이달 말까지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을 향해서 7대 제언을 했습니다. 7가지 내용들인데 이 내용 중에는 임기가 끝난 이후에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여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좀 인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김영태 비대위원장의 7대 재헌 요구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뭐 준비하고 와서 야당 대표니까 대통령한테 뭐 듣기 불편해도 쓴소리 할 수 있고요. 뭐 앞에 6가지 얘기는 기존의 국민의힘이 유지해오던 입장이니까 뭐 어느 정도 예상한 얘기인데 저는 설마 재판 얘기를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18일밖에 안 돼서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꺼낼까 싶었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주 비춰지기에 여전히 속내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가? 3년 동안 내내 그렇게 얘기하던 사법 리스크 결국에 그게 사실상 국민들에게 그다지 이 설득력 있게 전달이 안 됐고 뭐 결정적으로는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선거에서 패배를 했지만 그 얘기를 굳이 왜 꺼냈을까요? 그 뭐 재판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는 어쨌든 사법적 문제고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고 이제 막 출발한 정권이고 눈꽃 뜰 새 없이 뭐 경제 외교 민생 정신없이 하시는데 그 얘기를 굳이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좀 무례하게 보이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김근혜 의원님 쓴소리는 김영태 비대위원장의 7대 재헌뿐만 아니었습니다.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를 하느냐 돈 뿌리는 정치 추경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추경이 사실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아주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는 그 원칙 하에서 그런 시각도 갖고 열심히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예. 이게 과연 필요한 돈인지 그다음에 그 얘기하는 효과를 내는 그런 예산 투입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보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뭐 좋은 취지로 말씀하시면 참 좋은 이야기죠. 그게 또 국회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이제 30억 추경은 사실은 김문수 대선 후보도 똑같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할 때는 훌륭한 공약이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실천하면은 뭐 아주 나쁘게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우리 정치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예결위가 만들어지고 또 심사에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또 그 전에 각 상임위별로 이걸 다시 또 먼저 심사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충분히 조정하고 협의하고 녹여낼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아주 듣기에 거북한 표현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국회가 국회 안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회원님 좀 여쭤보고 제가 이제 정광재 대변인으로 갈 텐데 어제 오찬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예결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예결위 위원장도 거론되고 있기는 한데 정말 중요한 건 법사위거든요. 어제 이제 오찬에서 대통령 자리도 여튼 민주당이고 국회의장도 민주당이고 국회도 거대 여대 야소고 법사위원장 달라 이렇게 이제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는데 이 지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원래 이제 국회는 뭐 전반부, 후반부 두 기로 나누어서 하죠. 그 전반기는 이미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좀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약간의 정치적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비속어에 대해서 땡깡을 부리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과거에 법사위를 가져갔을 때 그 어떤 것도 국회가 작동할 수 없도록 어떤 법도 작동하지 못하도록 법사위에서 다 홀딩해버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신정부가 출범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안건심이 상정조차 안 해버린다면 그 어떤 것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저희들이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국회도 이렇게 저희들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고 대통령도 저희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되도록 해준 것은 그 국민들이 선거를 네. 통해서 해준 거지 누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존중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방금 전에 땡크한 건 저기 억지로 정치적 억지로 바꾸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표현을 두 번을 하고 그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김근혜 의원께서는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거를 억지로 보시는 시각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회 입법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만드는 것이 우리 건전한 정치 문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그 허 의원님도 생각하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처럼
그 여당이 다수고 또 정부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어떤 견제 균형을 위해서는 지금 또 국회의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주는 것이,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그렇게 주장하셨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된다 주장하셨으니까 전체적인 견제 균형을 생각해서 그런 조정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는 것이 억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원신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른 것 떠나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올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민주당의 선의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법사위원장을 지금 가져올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허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전반기 후반기 구성 원구성이 끝났다고 하면 그럼 후반기에는 법사위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건 다시 논의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지난해 그 원구성 할 때도 당시에 그 1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2당이 법사위를 갖는 게 관례였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 법사위도 가져갔단 말이에요. 마침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자구 체계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회는 사실 존재하는 이유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인데 그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야당에 이 법사위원장을 주는 것이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정치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추경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추경에 동의했죠. 근데 추경을 네. 어떻게 편성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재정승수 효과라는 게 있는데 KDI나 한국은행이 분석한 걸 보면 정부가 직접 투자하거나 소비하면은 1조 원 투자했을 때 8천억, 9천억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민간에 대한 이전, 그래 직접 이전을 통해서는 2천억밖에는 그 경제 유발 효과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동일한 그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철학, 정치적 철학이 기본소득 또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지역 화폐를 통하면 그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 이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무려 13조 원이라는 돈이 지금 거기에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우리 당이. 허 의원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합의가 되면 좋은데 추경 관련해서 합의 안 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추경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예, 그 대답을 하기 직전에요. 네. 그 추경안이 정부에서 넘어오면은 거기에 어떻게 정액을 하고 감액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상임위에서 다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 내에 또 소위에서 다시 다 논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3번 주어지고 예결위 전체에서 또 있습니다. 소위에서 또 있고. 그러니까 여러 번의 반복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라는 게 국회의 역할이고 그 과정을 차단하는 게 아니다. 열어놓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저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떤 안이 도출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 안을 뭐 당연히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명 철회 주장에 청문회 답변을 지켜보자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김건희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10대 결격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이 가장 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근거가 되는 건지요?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해명하신 게 의혹을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하실 때부터는 소득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5억을 벌었는데 13억을 쓰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8억에 대한 소명이 돼야 되는데 뭐 저기 자녀 학비한 2억 정도냐 뭐 전처가 됐다고 그러니까 빼더라도 한 6억 정도를 소명했어야 되는데 그 6억을 어떻게 소명하셨냐면 지금 그 출판 기념회 2번, 그다음에 이제 경조사 2번에 이제 나눠서 6억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한 번에 한 1억 5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현금으로 갖고 계시다는 건데 그럼 현금도 예. 1,000만 원 이상 신고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윤리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에 다 걸려서 그래서 그러니까 해명이 자꾸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할까요? 그런 점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경 부위원장께 여쭙습니다. 뭐 해명해야 된다 또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지나친 신상 털기다 이런
주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다른 걸 떠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김문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털건 털고 가야 될 좋을 것인데 꼭 필요한 그러니까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 제출하라는 자료 말고 꼭 필요한 한두 장의 핵심 서류, 자료 또 그리고 꼭 필요한 해명이 필요한 두세 명의 핵심적인 증인 이 부분을 채택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달리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출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의혹 해소에 필요하다면 제출을 아직까지 안 했으면 이 청문회 과정이라서도 할 거고요. 증인 채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의 청문회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가정과 추정을 가지고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불러놓은 증인들 상대로 모욕 주기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김민석 후보를 흠집내는 청문회로 진행할 것이 뻔한 증인만 딱 선정해놓고 무조건 채택하라고 하니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겠죠. 그리고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 지금 10여일 넘게 진행했던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이 진행이 됐거나 소명이 너무 부족해서 다른 방식으로 소명이 안 된다고 해명을 못 한다고 하면 자질이 없다 이런 정도였다고 하면 그러면 자료 제출이나 증인 채택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맨 처음 1억 4천 4인간 채무로 시작했을 때부터 차용증 있는 차용이고 왜 그런 차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수익과 지출 채무 변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소명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돈이 빈다고 그래. 그러면 출판기념회하고 집안의 어떤 가정사, 가정경조사 그 수입이 그 정도일 거라는 건 대충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아니까 납득이 되는 설명이라고요. 근데 그 내용 또 설명하려고 하니 그러면 6억을 장롱에 넣어놓고 왜 공직 신고 안 했냐? 이 공직자 그 재산 신고 안 했냐? 현금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1,000만 원 하긴 하는데 자꾸 이제 부채를 빼고 마치 돈 5억에서 그럼 6억 그 돈을 가지고 막 현금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자꾸 이런 방식의 의혹 제기를 하시니까 그게 2020년 처음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에 2024년까지 미납된 추징금 6억 가량을 다 변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맞춰 보면 지금 김민석 후보의 해명이 뭔가 명확한 물증을 통해서 다 해명되지 않으면 해명이 안 된 문제라든가 최초 문제 제기했던 그러면 그 빈틈은 틀림없이 누군가의 불법 정치 자금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정도는 돼야 뭔가 해명이 안 되고 있으니 자격이 없다든가 그러니까 증인도 채택하지 않고 자료도 못 내고 있지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까지의 과정이 완벽하게 해명이 안 된 부분은 내일 모레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 중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해명해 오고 있다. 저 그렇게 평가합니다. 정영진 대변인요. 그런데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그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모 씨라는 분을 빼고 과연 인사청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인사청문 위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지금 강모 씨를 빼고 어떻게 인사청문을 진행할 수 있죠? 이 강모 씨가 과거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김민석 후보자에게 줬다는 이유로 법적 판결을 받았었고 1억 4천만 원이라는 채무와 관련해서도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 검증해 봐야겠지만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이분 정도는 증인으로 채택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8억 정도가 빈다고 합니다. 지금 5년 동안. 근데 8억 정도가 비는 돈을 김민석 후보는 결국에는 본인이 해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었던 그 빙부상 조의금이죠. 또 하나는 본인의 재혼 결혼식, 나머지 2개는 출판 기념회예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은 이제 통상의 금액 정도를 받았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정도 금액을 우리 국민적 상식으로 통상의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국민적 상식으로는 생각이 잘 안 되지만 국힘의 의원님들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은 그게 오히려 더 적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다선 의원님들 국힘의 의원님들 그 몇 번의 출판 기념회 또 특히 영양권 의원님들 상도 몇 번 당하고 하신 분들은 김민석이 저렇게 중진인데 우리보다 좀 적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마무리하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허 의원께 더 기회를 저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총리 후보자로서 총리를 직을 수행할 정도의 도덕성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이건데 이거에 대한 도덕성의 기준은 뭔가요? 국민의 신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국민의 신뢰를 저는 이 정도 해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뭐 그 공직의 후보가 된 이상은 뭐 냉혹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사청문위원으로 대신 우리 국힘의 의원님들이 실력을 좀 발휘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정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국민 정서에 그 좀 영린을 건드렸다. 국힘에서 그 주진우 의원인가요? 그 심지어 전처까지도 채택하자고 전처 이게 한 개인의 삶이 아팠던 부분 아닙니까? 예.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래전에 정리된 삶인데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자 동시에 부르자 이런 것 자체가 그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애초에 좀 과한 제기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허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청문 보고서에 합의를 해줄 가능성 크지 않은데 물론 이제 국무총리는 인준도 돼야 됩니다. 단독 인준 처리할 가능성도 높을까요? 현재로서는 뭐 어떤 것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가능하면 좋은 모양새로 가는 게 좋죠. 그러나 뭐 최악의 경우까지도 다 고민은 미리 해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KBS 열린 토론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건 국민의힘 의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김건 의원께서 못한 발언이 있으시다고. 네, 맞이하시죠. 예, 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저는 그 뭐 경조사 1억 5천, 뭐 출판기념 1억 5천, 저는 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액수가 다 좀 충격적인 액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좀 아무 근거 없이 우리 당의 의원들을 훨씬 더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임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한번 좀 많이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산 신고를 보면은 국힘의 의원님들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평균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왔던 삶이나 경제 구조가 많이 다른 거죠. 이제 그런 것들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양 정당의 정치인들을 보는 평가나 기준이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신뢰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뭐 우리가 공직에 있으면 누구나 도덕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도 이번에 후보는 아니지만 공직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공격도 받고 검증을 요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고요. 총리 후보이기 때문에 또 더 가혹한 검증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의 초대 총리이기 때문에 국힘에서도 지나친 공격은 오히려 국힘의 이미지에 더 좋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각 당 내부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은 전당대회 날짜가 결정이 됐죠. 8월 2일이고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순회 경선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순회 경선도 있고 지금 알려진 이 선출 비율은 대의원 15%, 근리당원 55%,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30%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권 도전 선언을 했거든요. 예. 더 나올 사람 일단 있을까요? 모르죠. 최종 등록까지 봐야 되겠는데 일단 유력하게 워낙 뭐 확실한 두 분이 경쟁하는 구도가 일단 성립이 되다 보니까 그 이상의 다른 의미를 두고 출마를 결단할 후보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일단 두 분 간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조기 과열된 측면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당원들 사이에 뭐 궁극적으로 사실 이 정도 뭐 자기가 생각하고 지지하는 분이 당 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당원들의 여러 생각들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어느 정도 이 잘 스스로 이 관리가 되고 절제될 것 같고 후보들 본인들이 이번 전당대회 의미를 서로 이렇게 상처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 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대표가 돼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통의 어떤 목표 의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원들 간에 서로 상처가 생기고 이 갈등이 커지는 방식이 전당대회는 하지 말자 이런 게 자발적인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예.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걱정하는 것만큼 결과적으로 이게 당내 갈등 내지 이 후보 간의 어떤 또 당원 간의 이후에 어떤 치유되지 못할 정도의 상처가 남는 정당대회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축제처럼 잘 치러보자 이런 분위기가 새롭게 형성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 의원님 두 분을 좀 뭐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있으니까 이제는 후보가 되는 거죠. 출마 선언을 한 셈이니까요. 그러면 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 인물 비교를 해주시고 판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이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정말 당내 경선 어렵습니다. 정청래 후보와 우리 박찬대 후보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아시죠. 두 분의 장단점도 잘 아시고 뭐 다 훌륭하고 좋습니다. 정말 누가 대표가 돼도 우리 당을 잘 이끌고 나갈 거고 또 집권 초기에 대통령실하고도 잘 보조를 맞춰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당원들은 호불호가 조금씩 다 있죠. 예. 더 좋아하는 분이 있는 거죠. 이분도 좋아하고 저분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분이 계셔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의 가열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뭐 판세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잘 모릅니다. 뭐 이렇게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는 네. 또 뭐 이렇게 A 분이 더 좀 이렇게 선호도가 있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조직적 힘으로는 또 B 분이 조금 더 좀 선호가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느 분이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잘하실 분이고 다 이미 검증된 분이다.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사랑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네. 뭐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좋은 잔치라고 봅니다. 네. 우리 방송은 또 분석을 하고 분석은 또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측은. 그래서 허 의원님 누가 될까요? 예, 웃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아니 일부까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분석해 주셨는데. 두 사람 다 너무 좋아하는데 네. 누구를 말시겠습니까? 자, 제가 좀 분석해드릴까요?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판세를 좀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판세 예측은 저도 뭐 사실 특정인을 얘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권리당원이 55%란 말이에요. 권리당원의 그 표심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 권리당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재적인 관점은 그럴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에서 누가 당대표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뒷받침될까라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적 그 레코드만 놓고 본다면 정청래 의원도 분명한 친명이죠. 그러나 이분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공격하고 뭐 하는데 헛발질도 많이 하고 그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또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일반 그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분들에겐.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 대중적 비호감도가 좀 적고 국정 운영에 상당한 그 리스크를 제거해 갈 수 있는 분을 권리당원들은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뭐 이번 그 민주당 당대표 선거 열기가 뜨겁지 않고 아주 찬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차다. 이런 식으로 또 열기가 훅 들어오시네요. 차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군요. 김건희 의원께서는 같이 또 두 명의 이 대표 후보자와 의정 활동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뭐 남해당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인데 그 영국 있는 회사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고용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 영국 분들이 서로 막 이제 이 그 논란이 붙어가지고 거의 뭐 서로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이 논쟁을 막 벌이고. 영국 의회에서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회사에서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는 안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커피를 다 이렇게 하면 또 웃으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랑 좀 다른 문화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쟁을 해서 하고 이런 게 우리 문화랑은 조금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다가 원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를 최대한 줄이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분이 경선하는 과정에서는 좀 약간 네거티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보기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어떤 분이 되시든 간에 예. 좀 이렇게 이 국회에서 입법기관에서 이 견제와 균형을 좀 이해하고 야당의 역할을 좀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광진 대변인은 찬대라고 이렇게 또 말을 이었습니다. 자, 김건희 의원께서는 정청래 후보 또 박찬대 후보 어느 쪽입니까? 저는 사실 지난주 방송에서는 박찬대 후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오늘은 조금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권리당원이 55%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래서 권리당원이 많은 그 호남의 표가 중요한데 우리 그 정청래 후보께서 지난번에 호남 지역에서 대선 운동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영향을 생각하면 조금 또 이렇게 약간 또 상황이 변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은 다시 또 50대 50으로 가겠습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공중파보다는 공중파 외의 방송에서 상당히 외의 매체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의 강력한 우군으로 한 유명 유튜버가 등장했다. 그리고 박찬대 후보자는 이제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냥 뭐 세간의 분석이죠. 실제 그걸 노골적으로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과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요. 유튜버 관련해서요? 아니 그게 그 내용 관련해서요. 글쎄요. 뭐 유튜버는 뭐 성향에 따라서 네. 직접적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분도 있고 사실은 뭐 당원 전체에 영향력이 꽤 큰 분들은 어느 정도 중립적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이 있느냐 이건 그거하고는 당원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이 실제 일부러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따로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식사 자리도 일정 미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든 이번에 관철시켜서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이런 전당대회는 될 리는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바하고도 틀립니다. 이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그게 상당히 실현됐다. 이걸 가장 중요한 성과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당원들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뜻이 이러니 뭐 이걸 뭐 암암리에 전달해서 그 결과를 내게 한다. 아마 이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이걸 용납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명심 경쟁, 명심이 어디에 있냐 이런 걸 가지고 치르는 전당대회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네. 유명 유튜브 얘기는 안 하시네요.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30일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상당히 김건희 의원님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지금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기 전당대회 하면 뭐 아무리 빨라도 8월이죠. 뭐. 누가 나올까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일 텐데요. 또 누가 나올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만한 분들이 다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계셔서 그래서 상황을 좀 봐야죠. 그렇지만 뭐 결국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정관세 대변인께 제가 어쩔 수 없이 콕 집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언론 보도는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궁금한 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것은 측근 그룹 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측근 그룹 내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두고 여러 다른 의견들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당이 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의 개혁과 쇄신을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이번에 그 나오시는 것보다 본인의 그 정치적 역량과 실력을 좀 더 키우는 그 자기 성장의 시간을 갖는 게 더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것을 종합해서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의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한동훈 전 후보 대표는 아직 출마 의사와 관련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출마 생각이 없다고 밝힌 김문수 후보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직접 뭐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측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마 출마하는 쪽으로 의견을 구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말고요. 정관세 대변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라고 보시는지요? 저요? 네. 저는 사실 뭐 출마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좀 의욕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안철수 의원이 그 탄핵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찬성 의견을 냈었고 김문수 후보가 당시로선 찬성 의견을 반대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두 분이 그 찬반 대리전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해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허 의원님께 이번에는 좀 표정이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 보시는지요? 예, 전당대회를 빨리 하는 게 정상적인 당의 모습이죠. 네. 그렇게 해서 뭐 국민의힘도 새로운 리더십을 잘 만들어 가야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어쨌든 대선 후보로서 나름 선방하신 거죠. 김문수 정치인이. 그렇다면은 그게 그다음 전당대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은. 네. 그런데 김문수 전 후보께서는 새벽에 약수터에 가서 철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나온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나 이렇게 건강하게 잘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당원들 앞에 또 국민들 앞에 시위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다만 출마의 명분과 분위기를 위해서 조금 뜸을 들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조경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다들 처음에 다 나올 것 같이 하더니 이제는 또 다 안 나온다고들 하시니까 뭐 그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험난하죠. 예. 뭐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책임져야 될 일이 많을 것이고 당장 다가오는 1년 후에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은 이기기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 분명한데 지금 대선 패배 후유증을 수습하고 정비해서 1년 안에 당의 어떤 모습을 갖춰 선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이 또 그게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분위기도 아니고 개파간 갈등이 여전히 지금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수습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는 뭐 지금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다른 선택지는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누가 나와서 누가 될 것이다 예상 말고 제가 바라는 바는 개인적으로 이 대화를 할 수 있고 유연한 리더십이 가진 분이 되는 게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이 대화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이 당이나 이 일반 국민들 지지하는 분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하고 있고 오히려 그 국민의힘 내분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통합적 합리적 리더십 이게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은 이 탄핵 국면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워낙 이 강한 이미지 그리고 또 야당과의 선명성을 계속 내세울 것 같아서 그럴 예. 경우에 1년 동안 또 정치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게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오시더라도 여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합리적 결정을 하고 그런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게 정치 전체를 위해서도 국민을 힘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권 도전 설도 나오는데 그런 대화가 잘 될 인물은 누구로 보시는지요? 그 이제 젊은 수장파 의원들 전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꽤 합리적이고 지금까지 정치적 스탠스가 그래 왔는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너무 많이 이 상처를 입고 그래서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아직 이제 부각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막 거론되는 분들은 워낙 지금 1년여 이 비상계엄 이후에 벌어진 전국에서 보여진 모습들이 참 대화하기가 힘든 분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남은 시간 이야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강재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이제 인수위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것이 국정기획위원회인데 네. 지난주 진행됐던 세 기관의 업무 보고가 중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강하게 퇴짜를 맞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됐는데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해수부입니다. 뭐 이제 명분은 있고 또 이유도 제시가 됐습니다. 답변 내용이 부실하다. 자료가 유출됐다. 국정 철학 이해도가 부족하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권은 5년 유한하고요. 대한민국의 존재는 뭐 천년 만년 갈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공약을 했고 당선이 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라는 그 조직은요 법적 조직이에요. 헌법에서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갖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안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검찰청에서 그걸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호통치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그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감사원과 방통위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부처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신들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으니까 다 고쳐와라 이런 식으로 그 비춰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완장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권 지금 잡았다고 해서 정권 초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군기 잡기식의 모습을 보이는 게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대체로 지난주 보고에서 업무 보고에서 퇴짜 맞은 기관들이 민주당과 상당히 좀 이전부터 불편했던 그 관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른바 길들이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닐 거고요. 뭐 그 길들인다고 길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잘 알잖아요. 검찰이 지금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를 수사개시를 했죠. 배당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상의 검찰의 지금 연성 쿠데타라고 봅니다. 인사권에 대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자기 권한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렇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 하고 이런 그 철학들을 여러 차례 공약으로도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러면 A의 경우 B안, C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들을 하고 대통령 공약에 맞춰서 이렇게 검찰을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안 정도는 들고 오는 게 그게 국민 상식 아닙니까? 네.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했으니 당연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냥 밥이나 먹고 축내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 정권의 5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기획하고 정부 조직을 부분적으로 어떻게 개편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된 시대에 맞는 그런 조직으로 빨리 개편해낼 건가 하는 그런 밑거름을 기르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밑거름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는 그림을 그려왔으니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국정기획 기능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3년 전에 인수위 그 윤 대통령 인수위가 보여줬던 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너무나 겸손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계속 완장질이라는 프레임을 세워서 정당한 활동을 그렇게 폄하한다는 거는 오히려 초기에 국정기획위원회의 동력을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말라는 지적이랑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힘을 좀 실어주시고 변화된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각 부처들이 보고하면서 제대로 변화되는 여러 가지 안들을 동시에 보고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김건희 의원님께도 한 1분 조금 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허 의원님께서 국민 상식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가 저한테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이게 저는 국민 상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거 이건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논의를 하고 거쳐서 국민 상식으로 만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국민 상식이 되기도 전에 저렇게 부처에서 보고하면서 그런 안을 갖고 와라 그러면 그걸 갖고 오면 이상한 거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그러니까 부처 업무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길들이기 또는 뭐 군기잡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의원님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죠? 아니요, 이 국정기획위원회는요, 그냥 평소에 하고 있는 정부의 일상적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5년간의 국정을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변화를 줄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이라든지 또 철학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그 디자인, 설계도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 안들을 가져와야 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저항하거나 내지는 거기에 반대로 가는 방향의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다. 그것은 국정기획위원회를 무력화하겠다는 그런 것을 오히려 그 내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질타를 알겠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런 질타도 못할 국정기획위원회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알겠습니다.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김건희 아주 짧게 반박 반박 의견이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저도 공무원을 오래 해봐서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때까지 결과가 다 안 좋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태 청취자께서 오늘 매너 있는 토론 듣기 좋았습니다. 박영의 내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